중국의 기술 훔치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그대로 베끼고 다른 나라들의 좋아 보이는 것은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중어뢰를 이 양심 없는 중국이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돼 한국군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중어뢰는 어뢰의 끝판왕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모든 기술력이 투입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 해군의 전력은 급상승할 정도로 막강한 공격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이 베끼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범상어 중어뢰는 한국 해군의 차기 533mm 중어뢰입니다. 영문명은 타이거 샤크인데요. LIG 넥슨에서 개발한 유선유도 어뢰로 2009년 3월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12년 말 체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6년 만인 2018년 6월에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길이 6.5m, 중량 1620kg에 사거리는 약 50km, 최고 속도는 60노트로 알려져 있으며 사거리 전체 구간을 선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유도 케이블은 한국 해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SUT 모드2어의 통상적인 케이블이 아닌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면 얻는 이득은 물속에서 부유 능력이 뛰어나 무게로 인한 처짐 현상이 없기 때문에 사거리가 증대됩니다. 추진 체계는 리튬 배터리 기반인 전기 모터를 사용하며 전기 모터는 사출음이 없어 은밀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모터 특유의 장점으로 섬세한 스피드 컨트롤이 가능해 조향성이 좋고 중간 유도까지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낮춰 은밀성을 높인 후 목표에 거의 다다르면 최대 속도로 올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표적 추적 시스템은 표적이 만드는 항적을 따라가는 웨이크 호밍이 탑재되어 대함 공격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심도 운용 능력을 고려했으며 기만기에 대응하는 능력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장보고2 손원 1급과 장보고3 도산 안청호급에 통합되어 디젤 잠수함이 주력인 한국 해군의 잠수함대에 공격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2020년 3월 13일 중어뢰2 최초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서 중어뢰2는 우선 장보고3 도산 안청호급에 적용되기 위해 납품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시 전력으로는 항공모함을 계획 중이고 실제 전투력으로는 잠수함을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해군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정치적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인해 아직은 재래식 잠수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범상어로 알려진 차세대 중어뢰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범상어와 완전 이동이란 차세대 중어뢰를 개발하고 있는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전력으로 범상어 중어뢰를 2012년 12월부터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총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 4분기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9년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상어와 완전히 닮은 차세대 중어뢰가 중국에서 YU-10이라는 명칭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특기인 도둑 개발 논란이 촉발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중어뢰는 각각 어떤 신기술이 동일할까요? 지난 2018년 12월 베트남 중남부의 도시인 푸엔 인근 7.4km 해상에서 하너오버가 조업 중 그물망에 걸려 올라온 어뢰를 발견합니다. 전장 6.8m, 직경 533mm의 이 중어뢰는 흑색 저마찰 도장의 탄두부를 주황색으로 구분했으며 11+9옆 이중반전 스크류 프로펠러를 추진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어뢰를 인계받은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뢰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외형과 부품에 기입된 한자 표기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중국 잠수함이 사용하는 YU-6 중어뢰의 훈련탄이 확실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어뢰가 사용국을 알 수 없는 분실품이므로 반납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YU-6는 미국제 마크 46이나 마크 48 어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보통 어뢰는 유선 유도 방식을 제외하면 탐지와 통신이 곤란한 수중에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운용 중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분실되면 이를 조업 중인 어민들이 발견한 사례가 비교적 빈번한 편입니다. 잠수함 운용 능력에는 자타공인 넘사벽이라는 한국 해군도 2014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의
차례 어뢰 분실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이렇게 분실된 어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술 도둑질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그런데요. 과거 1978년 하이난섬 인근에서 발견된 미국제 마크 46으로 알려진 경어뢰는 거의 아무런 손상도 없이 발견되어 어뢰 획득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던 중국의 어뢰 자체 개발 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1978년 어뢰 발견 직후 중국 해군은 즉각적으로 관련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얻어 조사에 착수합니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제 어뢰에 대한 극히 한정적인 기술 정보와 초보적인 유도 어뢰에 대한 자체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금 같은 기회가 우연찮게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기능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상처를 유지하고 있던 유실물 마크 46은 당시 중국에게는 보물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2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197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역설계 작업이 시작되었고 1979년 4월까지 나사 단위로 어뢰를 해체하며 10만 장 이상의 도면과 8만 장 이상의 기술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 이후 중국은 해당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 1982년부터 YU-7 신형 경어뢰 개발에 나섰습니다. 1090종으로 명명된 이 경어뢰 개발 사업은 705 연구소가 담당하고 서북공업대학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동참했습니다. 중국 측이 해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요소는 고성능 열기관이었습니다. 1968년에 등장한 마크 46 모드1은 신뢰하기 어려운 고체연료 기반 터빈 구조 대신에 OTTO2 계열의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최첨단 어뢰였습니다. OTTO2는 프로필린 글리콜 디니트레이트에 디부틸 세바게이트, 나이트로 디페니라민을 복합 조성한 유독성 연료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극히 높으며 휘발성이 없으나 가열, 기화되면 자체적으로 반응하므로 폐회로 열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통상적으로 내연기관은 연료 연소 이후 배기가스를 외부 배출할 경우 운용 심도에 따른 배기 압력의 변화로 인해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와 비교해 스하시 플레이트 엔진은 터빈에 필적하는 출력을 제공하며 복수의 실린더를 통해 폐회로 사이클을 구성하기가 용이해 운용 심도에 따른 배기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만들 수만 있다면 현대 어뢰용 열기관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구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얻은 어뢰 기술을 해체 및 역설계하여 미국이 사용하는 OTT2 연료와 스와시 플레이트 엔진의 조합을 그대로 채택해 이후 개발되는 경어뢰에도 이 추진기관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을 위해 가능한 원형을 벗어나지 않는 구조와 형상으로 개발을 진행했음에도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초 소재 및 정밀 가공 기술이 부족한 중국의 기술력으로 추진기관 제형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원인은 균질한 품질로 양산할 수 없는 제조 기술로 생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즉, 방산무기라는 것은 실물을 손에 넣고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적 신호 처리와 유도 알고리즘은 중국에게는 더욱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의 독자 개발이 불가피했습니다. 음향 신호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와 유도 알고리즘 분야 등은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중국은 어뢰를 복제한 후 장기간에 걸친 실사 시험과 시행착오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개발 비화에 의하면 중국은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제750 시험장을 중심으로 총 68차례 YU-7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초기에는 발사 후 시험탄이 실종되거나 동일한 조립 과정을 거친 어뢰 속도가 다르거나 소음과 진동으로 센서가 표적을 잃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중국은 1979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래 정치적 협력 차원에서 각종 기술과 부속을 중국 측에 공급하던 미국에게 일부 기술들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마크 46 어뢰의 제어 및 생산 관리에 대한 라이선스 패키지의 기술 일부를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마크 46 모드2 어뢰 내발과 시험 평가 장비 등을 인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기술 중 특히 유도보에 대한 기술은 미국도 건네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는 이탈리아와 협상을 통해 어뢰에 대한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일체형 음향 유도부 관련 기술과 발사 기술을 입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YU-7은
중국 최초로 자체적인 허위 표적 필터링 기능을 갖춘 능동 및 수동 탐신기를 사용하는 어뢰가 되었습니다. 마크 46을 기반으로 중국이 해석한 미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적용하게 된 YU-7 경어뢰는 1989년까지 목표한 성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다시 수락 시험 과정을 거쳐 1994년부터 최종 수락 후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도달했지만 이후에도 실제 함정 운용 과정에서 몇 차례 문제를 일으켰으며 1980년대 전쟁의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개량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방산무기는 실물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똑같이 구현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전에 해당 실물과 같은 무기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과 시간을 현격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같이 중국이 카피한 어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개량형 YU-7의 성능은 미국제 마크 46 모드5 성능에 근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YU-7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독자적인 설계를 진행해 2015년 7월까지 YU-11로 알려진 신형 경어뢰도 개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OTTO2 연료를 사용하는 열기관 기술력이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전지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YU-10 중어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범상어 중어뢰를 그대로 모방한 중어뢰라 할 수 있습니다. YU-7의 발전형에 해당하는 YU-10은 095, 096으로 알려진 차세대 잠수함의 주력 무장으로 개발 중인 신형 중어뢰입니다. 8개 모듈의 리튬 계열 전지와 BLDC 모터를 조합한 전동 추진 형식입니다. 그 성능은 최소 55노트 이상의 속도와 최대 5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형 형상 적응 배열 센서와 장거리 유선 유도가 가능한 광섬유 유도 체계를 조합했으며 고위력 신형 탄두를 장착해 한층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개발하는 어뢰는 그 재원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위력적인 중어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어려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증강하는 만큼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기술이 중국 같은 도둑 국가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보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첨단의 군사기술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기도 하지만 이 기술이 나온 것은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